빗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붙들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길이 끊겼어. 물이 너무 빨리 차올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5살 딸 하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 변두리 우리 집 거실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은 강원도 깊은 산골, 용소 계곡 근처 펜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저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남편 강민호와 딸 강하은에 관한 이야기를요. 2003년 7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는 교대 근무에 지쳐있던 때였습니다. 남편 민호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서너 명과 함께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해 봄부터 일이 몰려서 남편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딸 하은이는 5살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늘 엄마 언제 와? 하고 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자.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휴가 언제 내? 저는 근무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나흘 쉴 수 있어. 좋아. 그럼 그때 강원도로 가자. 하은이도 계곡에서 놀게 하고.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은이는 여행 이야기에 방방 뛰었습니다. 바다가? 산가? 산이랑 계곡 가는 거야. 물놀이 할 수 있어. 와, 아빠랑 물놀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 가족 추억 많이 만들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하은이의 물놀이 옷, 수건, 모자, 선크림. 그리고 하은이가 가장 아끼는 하늘색 토끼 인형. 엄마, 토순이도 데려가야 해. 그럼 토순이도 같이 가자. 저는 인형을 가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인형은 하은이가 돌 때 제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꼭 껴안고 다녔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저는 병원에 사정 전화를 했습니다. 수간호사님, 죄송한데 오늘 휴가 하루 앞당겨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가족여행인데 애 아빠가 오늘 꼭 가자고 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다음 주 야간 하나 더 서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은색 소나타였습니다. 자, 출발. 하은이가 뒷좌석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여보, 펜션 예약 확인했어? 응, 용소 계곡 근처래. 경치 정말 좋다던데. 용소 계곡? 거기 유명한 곳이야? 응, 물이 맑고 깊어서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대. 남편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이드북을 펼쳐보았습니다. 용소 계곡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큰 도로에서 한참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그게 좋지. 조용히 쉴 수 있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북적이는 관광지보다 한적한 곳을 좋아했습니다. 차는 점점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다시 지방도로로. 길은 좁아지고 굽이쳤습니다. 엄마, 나 멀미나. 하은이가 뒤에서 신음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저는 뒤를 돌아보며 하은이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소나무 향과 풀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공기 진짜 좋다. 남편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펜션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지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펜션 주인이 나와서 반겼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길이 좀 험했네요. 산속이라 그래요. 하. 주인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2층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밖으로 계곡이 보였습니다.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와, 예쁘다. 하은이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조심해, 하은아. 저는 황급히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짐을 풀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펜션 식당에서 된장찌개와 두부 요리를 먹었습니다. 음식이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오후에 계곡 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가자. 하은이 물놀이 옷 입히고 우리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펜션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숲길을 따라 내려가니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물은 정말 맑았습니다. 바닥에 자갈이 훤히 보였습니다. 우와! 하은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하은이를 안고 물가로 갔습니다. 저는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햇살이 물에 반짝이며 춤췄습니다. 남편과 하은이가 물장구를 쳤습니다.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몇 장, 휴대폰으로도 몇 장. 이 순간을 잊지 말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행복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자 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저게 뭐야? 하은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별이야. 별들이 반짝이는 거야. 왜 이렇게 많아? 서울에는 불빛이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산속이라 잘 보이는 거야.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하은아, 별똥별 보면 소원 빌어야 해. 소원? 응, 뭐든지 이루어진대. 하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씨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먹고 다시 계곡으로 갔습니다. 펜션 주인이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점심때 드세요. 계곡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밥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계곡은 전날보다 한산했습니다. 평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끼리 노는 것 같네. 남편이 웃었습니다. 하은이는 물가에서 돌멩이를 주웠습니다.
엄마, 이거 예뻐. 그래, 정말 예쁘다. 저는 아이와 함께 앉아 돌을 모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우리는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김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단무지와 햄, 당근이 들어간 김밥이었습니다. 맛있다. 하은이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남편이 물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느긋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고 물소리가 편안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미안한데 내일 오전 근무 가능해요? 내일이요? 제가 휴가인데. 김 선생님이 갑자기 아파서요. 부탁드려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일 서울 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아. 우리는 하루 더 있다가 갈게. 혼자 괜찮겠어? 응, 하은이랑 계곡에서 더 놀다 갈게. 모레 저녁에 들어갈게. 저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펜션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제 짐만 따로 챙겼습니다. 엄마, 같이 가. 하은이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엄마 일 때문에 먼저 가야 해. 아빠랑 재미있게 놀다 와. 싫어. 엄마랑 같이 있을래.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은아, 아빠랑 하루만 더 놀다 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 놓을게. 진짜? 응, 진짜. 하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토순이 인형을 건넸습니다. 토순이가 하은이 지켜줄 거야. 하은이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펜션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하은이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응, 너희도 조심하고. 모레 저녁에 전화할게. 알았어. 저는 하은이에게 뽀뽀했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응.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하루만 더 있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서울까지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1시였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씻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각은 밤 11시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잘 있어? 응, 하은이랑 저녁 먹고 막 들어왔어. 오늘 뭐 했어? 계곡에서 또 놀았지. 하은이가 물고기 잡겠다고 난리였어. 남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하은이 바꿔줘. 엄마.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재미있어? 응. 아빠랑 물고기 봤어. 그래. 많이 놀다 와. 응.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소나기로 변했습니다. 저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거셌습니다. 민호는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거기 비 많이 와? 응, 새벽부터 계속 내리고 있어. 괜찮아? 오늘 일찍 출발해. 알았어. 점심 먹고 출발할게. 조심해서 와. 응. 전화를 끊고 저는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근무는 바빴습니다. 응급실에 환자들이 몰렸습니다. 비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점심때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도 몇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저녁 6시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 응, 나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길이 끊겼어. 뭐? 도로가 물에 잠겼어. 펜션으로 다시 돌아왔어. 지금 펜션에 있어? 응. 저는 심장이 콩콩 뛰었습니다. 괜찮아? 하은이는? 하은이는 괜찮아. 지금 자고 있어. 그럼 언제 나올 수 있어? 모르겠어. 주인 아저씨 말로는 내일 아침에 물이 빠질 거래. 그럼 내일 연락해. 응, 걱정 마. 괜찮아. 남편이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뉴스에서는 강원도 일대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0시쯤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서진아. 남편의 목소리는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물이 계곡에서 넘쳐서 펜션 쪽으로 밀려오고 있어. 뭐? 주인 아저씨가 2층으로 올라가래. 1층은 위험하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길이 없어. 다리도 끊겼어. 그럼 신고는 했어? 했어. 소방서에도 경찰에도.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구조대도 못 들어온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은이는? 여기 있어. 무서워하고 있어. 뒤에서 하은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은아, 엄마야. 괜찮아. 아빠랑 같이 있어. 엄마, 무서워. 괜찮아. 곧 구조대 올 거야.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인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길이 끊겼어. 물이 너무 빨리 차올라. 남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다른 손님들이랑 2층에 있어. 근데 뭐? 건물이 흔들려. 물의 힘이 너무 세.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야, 거기서 버텨. 내가 지금 갈게. 오지 마. 위험해. 그럼 어떡해. 가만히 있으라고. 저는 울먹였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왜 미안해?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은이 잘 부탁해. 무슨 소리야?
너희 둘 다 무사할 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호야, 제발. 그때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보, 여보.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고속도로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라.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쯤 강원도 경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못 들어갑니다. 제 가족이 저 안에 있어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새벽에 구조대가 들어갑니다. 안 돼요. 지금 들어가야 해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막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핸드폰을 붙들고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구조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를 따라갔습니다. 용소 계곡으로 가는 길은 처참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펜션이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계곡물이 펜션을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비틀거리며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가족이 있었어요. 제 남편이랑 딸이요. 일단 뒤로 물러나 계세요. 구조대원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색 작업은 사흘간 계속되었습니다. 펜션 주인과 다른 투숙객 2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하은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근처 여관에 묵으며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수색이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방서 팀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가족은 살아있어요. 유가족분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해하지 마세요. 계속 찾아주세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수색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장례식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추모식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이 액자 속에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사진도 옆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건넸습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두 분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민호, 우리 손녀. 장모님이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두 분을 부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함께 있었어야 하는데. 아니야, 서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장인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것을요. 제가 먼저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제가 함께 있었다면, 적어도 하은이만이라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은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크레파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하은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은이라고 쓴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병원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하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안 와? 엄마, 무서워. 저는 악몽에서 깨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주변 사람들의 위로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은 그날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용소 계곡 참사, 무분별한 개발이 불은 인재.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펜션이 불법으로 지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곡 범람 위험 지역인데도 허가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곳에 펜션을 지어? 관리 감독은 뭐 했나? 유가족들 정말 안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채웠습니다. 저만 그 시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용소 계곡을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갔습니다. 사고 현장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펜션터에는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곡가에 앉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었습니다. 마치 그날 밤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민호야, 하은아. 저는 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여기 왔어. 너희들 여기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소리와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토순이 인형을 꺼냈습니다. 하은이가 가져갔던 그 인형. 사실 똑같은 인형을 제가 하나 더 사두었던 것입니다. 하은이가 잃어버릴까봐. 하은아, 토순이가 보고 싶어 해. 저는 인형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근처 사시는 분이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응, 저 위에 산다네. 자네는? 저는 6개월 전에 여기서. 말이 막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사고 유가족이구먼. 네. 참 안 됐어. 내가 그날 밤 여기서 소리를 들었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물소리하고 사람 소리, 비명 같은 거.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물이 얼마나 무섭게 불었는지 평생 살면서 그런 건 처음 봤네. 혹시 제 가족을 보신 적은? 아니, 못 봤어. 다들 떠내려갔지.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예전부터 위험한 곳이었네. 용소라고 불리는 깊은 웅덩이가 있거든. 물이 불면 용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지. 용이요? 옛날 이야기지. 사실은 물살이 워낙 세서 그런 거지만 노인이 계곡 상류를 가리켰습니다. 저 위에 용소가 있네.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이야. 저는 상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숲이 울창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수색했나요? 했겠지. 근데 워낙 깊어서 잠수부도 다 들어가지 못했다고 들었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자네 너무 자책하지 말게. 노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하늘의 뜻이었네. 아니에요. 제가 함께 있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자네도 같이 떠나갔을 거야. 그게 더 나았겠나? 노인의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더 힘든 법이지. 그래도 살아야 해. 그게 떠난 사람들을 위하는 거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차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노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하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 로션 향기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은아,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계속 찾겠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른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10년째 못 찾았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끝까지 찾아야 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강원도 일대를 다니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강민호 38세, 강하은 옷에 찾습니다. 사진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사고 났다는 그 사람들 아닌가요? 맞아요. 혹시 사고 후에라도 보신 적은? 아니요, 미안해요. 매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 친구가 말했습니다. 못 그래. 찾아야 해. 근데 언제까지? 벌써 2년이 지났잖아. 그래도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너도 좀 먹고 자고 그래. 이러다 내가 쓰러지겠어. 응, 알았어. 하지만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해골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 저는 병원으로 복직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회사는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보험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간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색 활동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못 잊었어?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새 출발을 해야지.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새 출발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남편과 딸을 찾는 것만이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2008년 사고 5년째 되는 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원도를 오가며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하은 양의 어머니신가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대학원생이고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제가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직접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제 딸과 관련된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는 서울의 한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배낭을 맨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윤서진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최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용소 계곡 일대에서 수질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질 조사요? 네, 석사 논문 주제가 산간 계곡의 수질 변화거든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조사하던 중에 우연히 이걸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SD카드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계곡 상류 바위 틈에서 발견한 거예요. 카메라는 없고 SD카드만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안에 뭐가 있었나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2003년 7월이더라고요. 2003년 7월. 제가 가족을 잃은 그 시기였습니다. 도윤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계곡 풍경, 물놀이하는 사람들, 펜션 건물.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혹시 이분이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 딸이고요. 사진 속 아이가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색 토끼 인형. 토순이었습니다. 이 SD카드 어디서 찾으셨다고요? 용소 상류요. 물이 빠진 바위 틈에서 발견했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간 건가요?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좁은 오솔길이 있어요. 그걸 따라 올라갔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표시해 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펜션에서 상류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기 수색은 안 했나요? 했을 텐데. 워낙 험한 곳이라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지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발견하신 게 있나요? 아니요. SD카드만 있었습니다. 주변을 더 찾아봤지만.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그곳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그 주말, 저는 도윤과 함께 용소 계곡으로 갔습니다. 도윤은 등산 장비를 준비해 왔습니다. 험한 길이라 조심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펜션터에서 출발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험해졌습니다. 바위를 타고 넘어야 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큰 바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바위 사이를 흘러내려갔습니다. 저 바위 틈에서 SD카드를 발견했어요. 도윤이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더 수색해 볼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바위를 옮기고 낙엽을 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시간을 수색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소득이 없네요. 도윤이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울창한 숲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하은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용소가 있는 곳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가보고 싶어요. 도윤이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장설게요. 우리는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길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고 바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30분쯤 더 올라가니 넓은 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용소였습니다. 물은 검푸른 색이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용소입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물가에 앉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바람소리와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민호야, 하은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 혹시 여기 있니?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알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저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그냥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가족을 잃어봤거든요. 그래요? 네. 제 동생이 10년 전에 실종됐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종 가족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힘드셨겠어요. 서진 씨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산을 내려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또 무언가 발견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럴게요. 제가 계속 이 일대를 조사할 예정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윤과 헤어진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SD카드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윤이 파일을 제 이메일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남편과 하은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펜션 건물 사진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누구 것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남편의 카메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만 가지고 갔었고, 그건 제가 가져왔었습니다. 다른 손님의 것일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고 당시 펜션에 있던 사람들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받은 자료였습니다. 펜션 주인 박만수, 투숙객 이태성, 김영미 부부, 그리고 저희 가족, 총 6명이었습니다. 이태성과 김영미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만수 주인도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는 이 중 누구의 것일까? 저는 유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김영미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강민호의 아내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사고 당시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계셨나요? 카메라요? 아니요. 저희는 안 가져갔는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태성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메라요? 제 동생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혹시 SD카드라도 찾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동생 짐은 거의 못 찾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태성의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군. 그렇다면 그가 사고 직전까지 사진을 찍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 카메라가 상류 바위 틈에 있었을까? 저는 이태성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며 자연 사진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왔구나. 그렇다면 사고 당일 혼자 어디론가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태성의 형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동생분이 사고 당일 어디 갔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글쎄요. 경찰 조사 때 들었던 건 동생이 저녁 먹고 나서 사진 찍으러 나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는요? 계곡 쪽이라고만 했대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성은 사진작가였고 저녁에 계곡으로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SD카드가 상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상류까지 올라갔던 거야. 그렇다면 거기서 무엇을 봤을까? 혹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목격했던 걸까?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만났습니다. 혹시 이태성 씨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신 내용이 있나요? 글쎄요, 기록을 봐야 알겠는데. 형사가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태성 씨는 사고 당일 오후 7시경 펜션을 나섰다고 합니다. 누가 봤나요? 펜션 주인이 목격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요? 그게 다입니다. 그 이후로는 목격자가 없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그가 무엇을 찍으러 갔는지는 사진 촬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했어서요. 실종자 수색에 집중했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다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그 일대에 뭔가 특이한 게 있나요?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갈 만한 곳이요. 용소도 그렇고 그 근처에 오래된 산삼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산삼터요? 네, 예전에 산삼이 많이 났던 곳이래요. 지금도 가끔 불법으로 캐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제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습니다. 혹시 그곳 위치 아세요? 대충은 알죠. 용소에서 조금 더 올라간 곳이에요. 이번 주말에 또 가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주말 저는 다시 도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험한 길을 1시간 넘게 올라가니 평평한 공터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예전 산삼터래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땅이 여기저기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누가 온 것 같네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무 뒤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깨진 소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담배꽁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자주 오나 봐요. 불법 채취꾼들이겠죠. 도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는 더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니 작은 움막이 나타났습니다. 비닐과 나무 판자로 급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누가 여기서 지낸 것 같은데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움막 안에는 낡은 침낭과 버너, 그리고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산삼을 캐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불법 채취 현장이네요. 저는 움막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신문지와 메모 쪽지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날짜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12일 용소 부근 산불이.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거 사고 당일이에요. 도윤이 메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 그날 여기서 산삼을 캤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메모들도 확인했습니다. 여러 날짜가 적혀 있었고 대부분 2003년 여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시기에 계속 이곳에서 활동했네요. 혹시 이태성 씨와 마주쳤을 수도 있겠어요. 도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이태성 씨가 이 불법 채취 현장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그럼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불법 산삼 채취는 범죄예요. 만약 목격했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산을 내려와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에게 사진과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걸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불법 채취 현장이라면 산림청에 넘겨야 하는데요. 그럼 넘겨주세요. 그리고 2003년 사고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 조사 다녀왔습니다. 뭐 나왔나요? 움막 주인을 찾았습니다. 김철수라는 사람인데 전과가 있는 인물이더군요. 전과요? 산림법 위반으로 여러 번 걸렸습니다.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데 수배를 넣었습니다. 2003년에도 그곳에 있었나요? 진술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물증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를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네, 강원도 다른 지역에서 또 불법 채취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신문은 했나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 혹시 참고인 자격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당장 강원도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진술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뭔데요? 2003년 그날 밤 그가 용소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 숨이 막혔습니다. 뭘 봤나요? 그건 직접 들어보시죠.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하고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형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7월 12일 밤 당신이 용소 근처에 있었다고 했죠? 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산삼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는데도요? 비 오기 전이었어요. 저녁 7시쯤이었나? 그때 누굴 봤습니까? 김철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람을 봤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르는 남자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태성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뭘 했습니까? 저를 찍으려고 했어요. 불법 채취 현장을. 그래서요? 제가 막으려고 했어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도망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남자를 쫓아갔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쫓아갔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김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사가 계속 추궁했지만 김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형사가 나왔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만 물증이 없어서 저 사람이 뭔가 했어요. 분명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성 씨 실종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이태성은 불법 채취를 목격했고 도망쳤고 그리고 그의 카메라는 상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내 남편과 딸은 아직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진 씨, 급히 올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인가요? 직접 와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다시 강원도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형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김철수를 계속 조사한 결과 중요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뭔데요? 그날 밤 그가 펜션 근처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태성 씨가 자기를 신고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확인하러 갔다고 합니다.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때 펜션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누구를요? 남자와 아이였다고 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차에 아이를 태우고 어디론가 가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디로요?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도로가 끊기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요? 김철수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소리를 지르려 했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산사태가 일어났고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펜션이 사라진 걸 봤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과 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가 확실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술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당시 수습된 차량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은 3대였습니다. 펜션 주인의 차, 김영미 부부의 차, 그리고 귀하의 남편분 차량. 그럼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분 차량의 위치가 특이했습니다. 어떻게요? 펜션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500m요? 네. 도로 위였습니다. 물에 떠밀려간 것으로 추정했었는데 아니라는 건가요?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위치라면 운전해서 간 것일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남편이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려 했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왜 밤에 비가 오는데 나간 거죠?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감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건 없었나요? 당시 보고서에는 특이사항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차량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김철수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생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겠습니다. 생존이요? 차량이 펜션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귀하의 남편과 따님이 다른 곳으로 피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하은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다. 그렇다면 어디로? 왜?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실종아동을 찾는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혹시 2003년 이후로 신원 미상의 아이가 발견된 사례가 있나요? 연령대는요? 당시 5세 여아였습니다. 지금은 10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연령대의 미아 보호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나요? 전국적으로 15건입니다. 저는 그 명단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서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니 하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지쳐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아이를 확인할 때였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은이. 얼굴이 많이 컸지만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제 딸의 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2003년 8월 발견. 신원 미상. 현재 위탁 가정에서 생활 중. 춘천. 용소 계곡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해당 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유가족이신가요? 네, 제 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절차를 밟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하은 양이 맞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이, 내 딸, 살아있었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5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만나실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갈 수 있나요? 아이의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하은이는 당시 사고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상실로 보입니다. 전혀 기억을 못해요.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럼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아이와 자연스럽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압박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하은이를 만났습니다. 위탁 가정의 거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10살이 된 하은이였습니다. 키가 많이 컸고 얼굴도 성숙해졌지만 제 딸이 맞았습니다. 안녕.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은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넌 이름이 뭐니? 지은이요. 지은이. 예쁜 이름이다. 위탁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뭐하고 놀았어? 그림 그렸어요. 그림? 뭘 그렸는데? 바다요.
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 하은이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엄마로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올게. 네.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은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점점 저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언니 왔어요. 아이가 밝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는 아니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어느 날 저는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토끼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토끼 인형 있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긴 토끼였는데? 하늘색이었어요. 토순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토순이는 지금 어디 있어?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랬구나.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언니도 토끼 인형 좋아해. 나중에 하나 사줄게. 진짜요? 응, 진짜. 그날 이후로 아이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김밥 먹고 싶어요.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김밥? 좋지. 뭐 넣은 김밥 좋아해? 당근이랑 햄이랑. 그리고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김밥이 맛있었어요. 근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펜션 주인이 싸준 그 김밥. 마지막 날 계곡에서 먹었던 그 김밥. 그랬구나. 그럼 오늘 우리 김밥 먹으러 갈까? 네. 김밥집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던 김밥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맛이에요. 이 맛. 맛있어? 네. 이거 예전에 먹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행복하게 김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친권 회복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모든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강하은 양의 친모가 맞다고 판단합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양육권을 윤서진 씨에게 부여합니다. 저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이는 여전히 모든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은아, 아니, 하은아.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언니 집에 가는 거야. 이제 우리 같이 살 거야. 정말요? 응. 좋아요. 아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은이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습니다. 와, 여기 제 방이에요? 응. 아이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인형들, 그림들. 아이의 손길이 벽에 붙은 그림에 멈췄습니다. 이거 내가 그린 것 같아요. 정말? 응. 이 색깔. 이렇게 그리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은이를 재웠습니다. 잘 자, 하은아. 언니.
응? 언니는 엄마 아니에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언니가 나를 보는 눈이 엄마 같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언니가, 아니,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응,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하은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딸 찾았어. 하은이 살아있어. 하은이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찾는 것, 하은이가 어떻게 춘천에서 발견되었는지 알아내는 것,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 저는 경찰과 계속 협력했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지점을 다시 수색하고 싶습니다. 5년도 더 지났는데요. 그래도 뭔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곳에 섰습니다. 남편의 차가 발견되었던 지점, 도로 옆 낭떠러지 근처였습니다. 여기서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형사가 표시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로는 좁았고 한쪽은 절벽이었습니다. 여기서 춘천까지는 얼마나 되나요? 30km 정도입니다. 비 오는 밤에 5살 아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네요. 누군가 데려다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요?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혹시 저 아래도 수색했나요? 당시에는 위험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나요?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 날 수색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로프의 의지에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도착하니 바위와 나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찾아보세요. 팀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한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모두가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썩고 곰팡이가 핀 가방. 하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방이었습니다. 이거 제 남편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원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물에 젖어 뭉개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작은 상자. 방수 처리가 된 플라스틱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안에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어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첫 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못 돌아갔을 거야. 오늘 밤 난 이상한 일을 목격했어. 저녁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펜션 뒤편에서 남자들이 싸우는 걸 봤어.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삽을 들고 있었어. 카메라 든 남자가 도망쳤고 삽을 든 남자가 쫓아갔어. 나는 무서웠지만 펜션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얼마 후 그 삽 든 남자가
펜션 앞에 나타났어. 그는 술에 취한 것 같았고 위협적이었어. 나는 하은이를 데리고 차에 탔어. 도망가려고 했어. 하지만 길이 이미 끊겨 있었어. 차를 세우고 생각했어. 어떻게 하은이를 지킬 수 있을까? 그때 헤드라이트에 비친 표지판이 보였어. 춘천 방향. 나는 결심했어. 하은이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나는 하은이를 안고 걸어서 춘천 쪽으로 갔어. 비가 쏟아지고 길은 미끄러웠지만 걸었어. 1시간쯤 걸었을까? 차 한 대가 지나갔어. 나는 손을 흔들었고 차가 멈췄어. 나이 든 부부였어. 나는 사정했어. 이 아이만 춘천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들은 놀랐지만 동의했어. 나는 하은이를 차에 태웠어. 하은이는 울면서 아빠를 불렀어.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나는 그 부부에게 간곡히 부탁했어. 이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그리고 차는 떠났어. 나는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려 했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가는 길에 산사태를 만났어. 나는 여기, 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움직일 수가 없어. 날이 밝으면 구조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비는 계속 내리고. 서진아, 미안해. 하은이를 잘 부탁해. 너와 하은이를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안녕.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하은이를 구하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에 아이를 태워보냈습니다. 그 부부는 하은이를 춘천 경찰서에 데려다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트라우마로 기억을 잃었고 신원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아로 등록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의 유해라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이틀간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벽 아래 바위 틈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옷의 일부와 신발, 그리고 결혼 반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남편이 맞았습니다. 강민호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날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남편은 정말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하은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아빠예요? 아이가 영정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하은이 아빠야. 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슬퍼요. 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울어도 돼. 엄마도 슬프니까.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납골당에 남편의 유골을 모셨습니다. 민호야, 이제 편히 쉬어. 저는 사진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하은이 잘 키울게. 약속할게. 내가 지켜준 우리 딸, 내가 잘 키울 거야. 하은이가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아빠, 안녕히 계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영웅이에요? 왜? 나를 구해줬잖아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응, 아빠는 영웅이야. 하은이의 영웅. 나도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이미 용감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그날 밤 저는 하은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하은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빠는 하은이를 정말 사랑했어. 엄마도 사랑해요? 물론이지. 엄마도 아빠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럼 아빠가 하늘에서 우릴 보고 있을까요? 응,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하은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아빠일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럼 나 매일 저 별한테 인사할 거예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1년, 2년. 하은이는 점점 자랐습니다. 학교에도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병원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은이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어느 날 하은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하은이, 그리고 하늘 위에 아빠. 예쁘다, 하은아. 아빠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비록 하늘에 있지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맞아. 아빠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그림을 거실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12살 생일날, 우리는 용소 계곡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여기가 그곳이에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여기서 엄마와 아빠가 너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어.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익숙해요. 하은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계곡가에 앉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빠가 좋아하던 김밥이야. 우리 같이 먹어요. 우리는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느끼며, 엄마, 저 아빠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편지? 응.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집에 돌아와 하은이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에게. 저는 강하은이에요. 아빠 딸이에요. 아빠 얼굴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엄마가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저를 많이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저를 지키려고 용감하게 싸웠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비록 함께할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 아빠가 있어요. 엄마랑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아빠도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요. 사랑해요, 아빠. 강하은 올림. 하은이가 편지를 읽어주었을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잘 썼어, 하은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빠 산소에 가져다 놓자. 좋아요. 다음 주말 우리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하은이가 편지를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읽어보세요.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요. 응. 우리는 손을 잡고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래. 뭐 먹고 싶은데? 떡볶이. 좋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지금 하은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은이가 말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다, 하은아. 하은이는 제가 겪었던 아픔을 아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해요? 그날 서울로 먼저 온 거?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후회했어. 정말 오랫동안. 지금도요? 지금은 아니야. 그때 내가 거기 있었어도 아빠를 구할 수 없었을 거야. 어쩌면 나도 함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서 나를 찾아줬잖아요. 그래. 그래서 전 엄마가 그날 서울에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영웅이고 엄마도 영웅이에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살 수 있었어. 저도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지난 20년은 길고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상실의 고통, 찾아 헤맨 시간, 그리고 재회의 기쁨,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50대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제 딸을 되찾았으니까요. 민호는 비록 곁에 없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은이의 웃음 속에서, 저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밤하늘의 별 속에서 오늘도 저는 하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내일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 무슨 발표? 내 경험담. 트라우마를 극복한 이야기. 떨리지 않아? 조금. 근데 해야 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얼굴. 잘할 거야. 엄마가 믿어.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딸 봐. 얼마나 훌륭하게 컸는지. 내 덕분이야. 내가 지켜준 덕분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살아가기 위해서, 하은이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제가 민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희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언젠가는 빛이 찾아옵니다.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저처럼요.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